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출 없는 대한민국 상상하기 어렵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수출을 민간 부분에서 끌은 것이 대기업이었다면 아마도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대한투자무역진흥 코트라가 그런 역할을 대표적으로 한 기관일 겁니다. 오늘 홍현정의 위대인 코트라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역 전문가 코트라 사장 조한익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 사장님을 뵌 게 2000년도 산자부 당시 차관보 하셨을 적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후배 기자하고 가가지고 과천 앞에 있는 백운호수에서 매운탕 얻어먹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사장님을 처음 뵙고 네. 야 저렇게 키가 크신 그 과천에서 아마 제일 키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뵙고서 저 정도 키가 크시면은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애들 말로 꿀리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사장님 키가 얼마세요? 1m 83 정도쯤 되는데 한 3년 전에 제보가 안 잡았습니다. 더 크신 것 같아요. 아주 뭐 과천에서 제일 크게 제가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그 코트라 사장 그 부임하신 지 1년 되셨죠? 네. 그러셨구나. 그 1년 동안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셨죠? 뭐 여기저기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해외여행 하시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감을 좀 한번 그래도 우리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 7월 22일 날 여기 취임을 했습니다. 네, 꼭 1년 됐어요. 네, 꼭 1년 됐고 그때가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고를 하던 때가 9월 중순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딱 2달 전쯤 되니까 전 세계 시장이 말하자면 점점 공포 분위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속이었어요. 시기였었죠.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코트라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요된 변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코트라가 그 소위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못 맞춘다, 못 따라간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 취임할 때 참 캄캄하고 이 여러 가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수출이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그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그럼요. 주식시장도 안정되고 전 세계에 한국을 보는 그 평가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수출이 많이 느는데 코트라가 좀 기여했다는 점 그래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말 금년 초일에 전 그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희망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네. 언론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뭐 산자부 차관 하실 때 수출보문공사 사장 하실 때보다는 밖으로 많이 도셨죠. 그래도 전체 코트라의 해외 그 센터가 97군데 있습니다. 네. 제가 20군데밖에 못 가봤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셨네요. 예, 저는 갈 수가 없고.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대우 김우중 회장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그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면 늘 그렇게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 6월 말에도 중국 베이징에 계셨었죠. 그때 한국 상품전인가? 그다음에 지난달에 또 7월 달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한국 인류화 상품전인가요? 거기 갔다 오셨었죠. 지구 몇 바퀴 돌으셨을까요? 돌아다니신 데가 하도 많으시니까. 세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서너 바퀴쯤 돌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 해외 무역관 중에서 한 20군데를 갔다 오셨군요. 네네, 갔다 왔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기간으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90일 정도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코트라 사는 군대에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만 다닐 수는 없고요. 제가 첫 번째 출장을 두바이로 갔는데 가는 비행기에서 하루, 오는 비행기에서 하루. 그래서 1박 4일. 예,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1박 4일로 다녀오고 뭐 그렇게 그냥 번개같이 다녀오고. 바르샤바 가 계셨을 적에 그때 대통령께서 EU하고 FTA 체결에 대해서 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이제 바르샤바에서 한국 상품전을 하고 또 동북권 프로젝트 상담회 2가지 행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그 FTA 그 설득을 하셨더라고요. FTA 장점은 많죠. 그거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일석뭐 4조 5조쯤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흔히들 보면은 FTA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 나라하고 아주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우리 경제는 그 나라 덕분에 굉장히 그 큰 진짜 대박이 터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목숨입니다.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사위가 우리 쪽으로 던져진다는 예, 예. 말씀이죠. 그 일단 이런 규제는 없애고 관세는 거의 낮추고 없애고 그런다 하더라도 환경 기준 철저히 지켜야죠. 그렇죠. 또 공정거래 우리가 뭐 무질서하게 덤핑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지적 소유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완전히 아웃입니다. 그 시장에서. 네. 또 이유에 맞게끔 우리 상품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요. 이 그냥 우리 범용적인 상품 가지고서 이유 보고 사라. 왜 FTA까지 됐는데 왜 안 사느냐 하는 그런 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의 내공, 그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네. 안으로부터의 관리, 뭐 네. 구조 개혁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수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그 글로벌 우리 경기 진단부터 한번 조금 또 한번 그 진단해보는 시간 한번 갖기로 해요. 지금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뭐 나아진다는 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로 돌아보시면서 본 게 뭐 나아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시죠. 금융은 조금 좀 풀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금융은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전 세계에 돈이 없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과잉 유동성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후에 각국 정부가 전 세계 GDP 한 3.8% 정도 되는 돈을 갖다 엄청 쏟아붓습니다. 네. 3.8%는 그 그냥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소비자 지갑을 채워주는 직접 지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돈이 돌고 있습니다. 도는데 문제는 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고 그 돈이 시중에 나갔다가 기업에 안 들어가고 다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고 진공청소기 빨려 들어가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돌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 순환이 되니까 전 세계 지금 주가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꼭 실물 경제가 풀리느냐? 이게 이제 바로 들어가서는 실물 경제로 저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그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하는 이런 때가 되면은 이제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그러시구나. 뭔가 좀 풀릴 듯 하면서도 이렇게 속시원하게 안 풀리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올 이제 그 3, 4분기, 4, 4분기, 3, 4분기 다 됐죠. 4, 4분기 때부터는 뭔가 좀 가시적인 좀 이렇게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겠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심스러운 뭐 낙관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내도 뭐 같은 비슷한 기관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떠시죠? 국내는 한국은 좀 낫죠. 조금 예. 글로벌보다 좀 예, 앞서고 한국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역샌드위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다시 보이는 한국의 그 돋보이는 한국의 그 산업과 또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적기에 한국의 그 정부의 경부의 부양책도 적기에 들어가서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역설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생전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국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크죠.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예, 굉장히 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안심은 안 하지 할 수가 없지만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단지 지금은 그 온기가 아름목 수준이다. 저는 봅니다. 아름목은 심지어는 뭐 저 서울의 어떤 강남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 백화점이나 젊은 소비층들이 많이 가는 데 가보면 이게 도대체 불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버글버글하죠. 자, 아랫목 말씀해 줬으니까는 예. 자, 이제 글로벌 전체 그 거시경제를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알고 싶은 부분이 중소기업들 사실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하고는 다르죠, 환경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 우리 조장님께서 중소기업의 지금 현황
이게 정말 풀려가는 건가요?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어렵죠. 어렵죠. 저 수출이 전부 그 상반기까지 한 22% 빠졌죠. 빠진 상황 속에서 그런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렇죠. 깜짝 실적을 보인 데는 대부분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대기업들이거든요. 다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그 환율 효과가 중소기업은 절대적입니다. 그럼요. 예, 절대적입니다. 다행히 환율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버텨왔고, 네. 지금 그 부도율이 제일 지금 최근에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넘긴 거 아니냐.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는데 보면은 그 수출 보험이라든지 또 수출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 진짜 이번만큼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이 참 지금까지 버티게 만들어 그런 용이라 보고, 다만 이제 마침 엎친 덮친격으로 키코 그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 굉장히 어려웠죠. 진짜 도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나아졌고, 이제는 한번 시장 여건만 좋으면 우리도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런 금융위기, 네. 지금 이런 IMF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이럴 때 그 시장의 니치라고 할까 그런 게 경기 부양과 관련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이렇게 수출이라든가 서비스 수출이라든가 그럴 여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 거의 대기업 몫인데. 정부 조달 시장, 네. 정부 조달 시장도 그렇죠. 그다음에 SOC 사업 쪽도 그렇고. 정부 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케이스가. 네. 제가 이제 정부 조달 시장 한번 뚫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워싱턴과 뉴욕을 갔었어요. 뉴욕에서 이제 그 유엔이 있죠. 유엔에서 찾는 제품이 바로 우리 아주 실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 찾고 있어요. 유엔에 정부 조달 시장도 중소기업들이 아무튼 뚫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동용 텐트가 유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금액도 꽤 돼요. 그럼 제가 회사 이름은 알지만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유엔으로요? 예, 유엔 들어갔죠. 유엔에서 조달 시장 설명을 하는데 유엔에 아주 고위층이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볼 수도 없는 사람이죠. 이분들이 왜 오느냐? 한국에 그런 제품을 원하는 거예요. 한국에 진짜 아주 대기업이 생산하는 무슨 자동차 이런 것보다도 딱 무슨 유엔에서 필요한 보안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중소기업 제품이 많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우리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1차 벤더, 프라임 컨트랙터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상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확 바뀐 겁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최고의 유통업체들이 와서 한국에 딱딱 요런 스펙의 상품을 찾습니다. 하는 게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부 조달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길이 없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형 무슨 플랜트를 수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기업 들어가야 되지만 기회는 그래도 공평하게 있다. 그래도 올해 수출 지금 우리가 12위 수출 규모가 세계 전체에서 12위 기록했죠.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조 회장님께서 작년도에 10위였었죠. 그리고 올해 8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걸 제가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점유율로는 전체 무역량의 3%대를 2점 몇 프로에 3%대 올릴 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조 회장님 한번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말이 되게 맞았으니까 이건 맞을 걸로 기대해 주시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6% 정도 작년에 됐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3.0%가 되면은 8등이 됩니다. 8등이 벨지움이고요. 저 위에 러시아, 영국, 캐나다, 벨지움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자원 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수치로도 나오지만 상당히 수출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도 미국까지 연관돼서 거기도 경기가 그렇고 영국은 뭐 유럽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금년도 이미 상반기 수출한 거, 그 다음 정부가 전망하는 하반기 전망액, 되게 수출 전망은 정부 항상 보수적으로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항상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수출 전망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부 실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면은 현재 각종 세경제 전망하는 기구에서 하는 전망치 대비 비율을 따지면은 3%가 조금 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능한 8등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희망적인 전망을 해보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도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지금 지구촌 환경이 변하면서 수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역별로도 변하고 있고, 그죠? 품목별로도 변하고 있고, 자본 흐름 면에서도 각각 한번 좀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지역이라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과거의 선진국, 뭐 미주 시장 쪽에서 이제는 신흥국, 뭐 러시아, 그죠? 중동, 이런 쪽의 변화 양상,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뭐, 또 품목별로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 쪽에서 또 뭐 기타 바이오도 있을 그 변화 양상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분명히 앞으로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고, 네. 우리가 아시아가 많은 상품의 표준을 만들고, 아시아의 금융기관이 세계 금리를 결정하고, 이런 세대가 오긴 올 겁니다.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뭐 내년부터 확 그쪽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서서히 바뀌고 아시아 쪽에 좀 더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겠다.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 시장은 더 중요합니다. 흔히들 보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면은 언제고 기축통화에서 달러의 위력이 떨어질 거 아니냐. 위안화가 등장할 거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죠. 뭐 유로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SDR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달러를 갖다 대체할 만한 기축통화는 쉽지 않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가 이번에 경제가 좋았으면 당연히 달러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히려 유로화는 더 지금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국제 통화로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국제화될 그렇죠.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 계속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지금 이제 사료 치고 뚫고 나가려는 때가 유럽 시장 아닙니까? 그쪽에 녹색 산업 수출하고 교류를 하려면 역시 유럽 시장. 그 다음에 기초과학은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장을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네. 다만 조금 과거보다는 더 아시아 쪽에, 그 중국 쪽에, 뭐 중국이죠, 뭐 중국. 뭐 품목으로 따지면은 우리처럼 그 다양한 품목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큰 오일 탱커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주사바늘까지도 다 만든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지금 효자 노릇을 해요. 외국에서 오면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고 효자 노릇을 하는데 점차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고부가치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특히 부품 쪽에 부품이 우리가 이번에 정말 참만하면은 호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세계 경제 그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게 결국 부품 기계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이해해. 자본 흐름 면에서도 호출하가 참 제가 보기엔 그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지게 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자본 흐름 그 인바운드 소위 그 아웃바운드가 아니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외자 쪽에서 호출하가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뭐 작년 말에 그 금융 막 한창 달러 부족했을 적에도 꽤 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지금 그런 그 외자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도 변화가 좀 금융 쪽에서 지금 제조업이나 무슨 그 벤처 쪽으로도 뭐 외국 자금이 간다 그러고요. 그런 변화 양상은 어떻죠? 그 상반기에 전년보다 플러스였죠. 7월 달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돈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이 돈이 투자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금융 부분에 투자해서 결국은 뭐 서프라임 모게지라는 비극을 갖다 냈지만은 또 뭐 오일 프라이스라든지 뭐 광산물 심지어는 그 농산물 이런 데 다 뭐 투기성 투자가 막 되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다 말하자면 그 동작 그만 상태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고 이 자본은 막 뛰쳐나와서 자기 증식을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장래성이 있는 데를 따져보다 보면은 제조업을 하면서 여기서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이런 그 한국의 금년의 그 외국인 투자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 대외적으로 좀 우리가 말하자면 좀 자랑해도 될 만한 이런 대목이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이런 투자 분위기가 계속 가겠느냐. 전 세계에 다 풀리고 너도 나도 투자에 취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새로운 투자의 니치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가 그 노력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중동 자본이라든지 자본의 소스도 지금 많이 바꿔 나가야죠. 중동 자본이라든지 뭐 중국 자본이라든지 새로운 그 투자의 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욕대 저 사장님 동창이시다. 그 루비니 교수. 뉴욕대에서 공부하셨죠. 루비니 교수가 한국도 이제는 그 수출로 소위 그 올인하던 데서 이제 내수 시장을 좀 키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지난 몇 달 전에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제 한국에서도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네네. 그렇지만 수출을 갖다 그 비중을 약화시키면서 내수 시장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수 위주 경제를 하려고 하면은 한 최소한 6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돼요. 또 내지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 다 수입해야죠. 곡물도 상당 부분 우리가 수입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산업에 필요한 기계 부품 다 수입해야죠. 그거 내수로 조달이 안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도 수출로 극복했고 이번도 그 무역 흑자가 생기니까 극복이 된 겁니다. 위기에 더 빛나는 건 무역이고 다만 우리가 그 수출로서 다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윗묵 아랫묵론에서 윗묵에 있는 그런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리 내수 기반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 수출의 그 국제 경제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변동성이 조금 있을 적에를 대비한 일종의 버퍼 완충 역할로서의 내수 시장의 기반 확충 같은 게 필요하다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본질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그 이분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굉장히 한국이 뭐 아이슬란드 뭐 이런 나라 다음으로 IMF 열차를 탈 거다 하는 관측은 뭔가 하면은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크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대외 여건이 나쁘니까 이거는 한국은 상황이 안 좋다 하는 거였는데 저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여기서 살 길을 찾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대외 의존도는 계속 유지하는 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적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쭤볼 게 너무 조장님한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하나 내렸어요. 뭐냐면 한 회를 더 우리 조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따로 좀 부탁을 드려서 한번 조장님 저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접고 한 번 더 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못된 질문들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고요. 다음 주 다시 저희는 모시고 나머지 못다한 얘기, 그런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